네, 한약 중강 569개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축세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자, 그러면 축세차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축세차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측되는 천문학적 현상들이 존재하거든요. 요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 축세차로 인해 관측되는 여러 현상들 중에 첫 번째로 북극성의 가변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극성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폴라리스가 북극성이거든요.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가 북극성인데 이게 뭐 1, 2천 년 지나면 또 바뀐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보감의 천지운기 편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깔끔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석을 깔끔하게 해볼게요. 자, 모르는 한자들, 중요한 한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일단 한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요거 비록수잖아. 이건 그라리안. 근데 보통 요 두 개는 같이 외워둬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수연이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비록 요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뭐뭐라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간단히 이따가 해석할 건데 간단히 볼게요. 하늘에 떠있는 천구상에 떠있는 별들은 그리고 주어까지 해석하고 이 수연이 나왔기 때문에 비록까지 또 붙여서 하늘에 천구상에 떠있는 별들은 비록 뭐 요렇다 할지라도 즉 좁게 회전하는 것, 매우 좁게 회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연은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수연은 그렇게 통째로 두 개를 통째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두 개. 앞에 거는 돌다, 돌아오다, 선. 뒤에 거는 뭐냐면 구르다, 회전하다, 전. 그냥 선전이거든. 두 개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선은 언제 쓰냐면 용법이 개선 혹은 선회. 좀 느낌 오시죠? 돌아오다는 의미가 있어. 돌긴 도는데 뭔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 거야. 원래 제자리로. 출발 지점으로 회귀했다는 의미가 강한 게 요 선자입니다. 그런 반면 요 전자는 그냥 돌다 회전하다. 회전. 상대적으로 그 원래 지점으로 회귀하다는 뉘앙스는 조금 약해요. 요 전자는. 어쨌든 선과 전이 포함된 이렇게 같이 쓰이면 뭐 돌다, 구르다, 회전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좁을 착, 협착하다 그 뜻이거든.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형, 계속 나왔던 건데 저울대형, 옛날 양팔저울 있잖아. 요게 저울대거든요. 요놈. 그래서 여기 양쪽에 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무게를 재잖아요. 추를 넣고. 요놈이 저울대. 이거는 저울대형입니다. 그리고 관은 다 아시겠지만 대롱, 빨대 같은 거 있잖아. 대롱, 관.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주관하다 관으로도 쓰이거든. 그래서 이 대롱관, 빨대관 같은 걸로 쓰이면은 대표적인 용법이 혈관. 피가 통하는 그 관 있잖아. 혈관이 있고, 요 주관하다 간자로 쓰이면은 관리하다, 관찰하다, 관하다, 관장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관은, 여기서는 일단은 대롱관으로 쓰였을 겁니다. 이따 해석을 해드릴까요, 다? 원문 해석할 때 한자 모르는 거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를 확실히 정리해두면 그 다음에는 요거를 또 안 찾아봐도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 한자가 나오면 또 이 한자를 또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그냥 왕도는 없고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다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형관이 묶이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약간 그냥 긴 파이프야. 근데 이걸로 주로 용도는 뭐냐면 천문을 관측할 때, 천문 현상을 관측할 때 사용됐던 긴 파이프지. 어떻게 보면 망원경하고 비슷한데 이 현관이란 게, 근데 약간 뭐랄까 렌즈 같은 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망원경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이거를 수정했습니다. 천문 관측용 도구라고. 이거 보시는, 이거 강의 자료 받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수정될 때마다 해당 동일한 메일로 계속 업데이트 버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규. 요거는 엿보다, 살펴보다, 규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몰래 뭔가 조금 작은 틈으로 보는 느낌 있잖아. 이거를, 요 규자를 쓰거든.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관규천이라는 용법이 있어요. 관으로, 대롱 같은 걸로 하늘을 본다는 거야. 어떤 말이겠어? 결국 되게 좁은 식견을 의미하는 거겠지. 고작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나는 하늘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주장을 하는 셈이니까, 그지? 식견이 되게 좁은 거를 나타낼 때 이관규천이라고 합니다. 관을 사용해서 하늘을 바라보다. 아까 요 관, 현관의 관자랑 같이 쓰였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많은데, 이거. 빽빽하다, 촘촘하다, 밀. 그래서 뭐, 빽빽한 정도가 뭐예요? 물리적 용어가 밀도. 밀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치밀하다, 정밀하다. 근데 이게 빽빽하다, 촘촘하다 외에도 약간 뭐랄까 숨기다라는 뜻도 있거든. 숨기다, 밀. 그래서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이때 밀이 다 이겁니다. 빽빽하다, 촘촘하다, 밀이에요. 그리고 종교 중에 밀교라는 파트가 있죠. 약간 뭔가 비밀스럽게 해석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경전들 있잖아. 그런 걸 밀교라고 하지. 테마록에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또 쭉 보면은, 보자, 뭘 해야 되나. 요거. 실사자에 축자가 들어간 건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 매다, 묵다, 맨 거니까 매듭, 뉴. 근데 유라고도 읽겠죠? 자, 이거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유대감 할 때 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끈과 띠로 동동 이렇게 뭔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야. 뭐 공동체적 느낌이지, 유대감. 이때 유가 요겁니다. 매다, 묶다, 매듭, 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이 유성은 뭐예요, 그러면? 별들이 막 여기저기 쏟아지는 것 같지만 이 유성은 결국 뭐냐면 한 군데 매여 있는 듯한 별이야. 결국 움직임이 좀 적은 별을 말하겠지. 한 군데 매여 있는 듯한 별입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북극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요거 마자에다가 밑에 돌이 들어갔지. 마에다 밑에 돌이 들어갔지. 이거는 뭐냐면 갈다, 문지르다, 마. 그래서 뭔가를 연마하다, 뭔가가 마모되다, 소모되는 거 있잖아. 이럴 때 이 마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좋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마부위침. 이건 뭐냐면 도끼를 갈아서 침, 바늘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거고, 결국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하면 결국 된다는 뜻도 들어가 있겠지.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이 한약이란 게 난해하긴 하지만 도끼를 갈아서 침으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 레벨은 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하십시오, 다들. 자, 그러면 마찰력의 마도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찰력의 마는 똑같이 마긴 마인데 손수자가 들어갑니다. 문지르다, 비비다, 마. 그래서 이게 마찰력 할 때 마이기도 하고 안마 할 때 마이기도 해. 결국 이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둘 다 뭔가 비벼대지긴 하거든. 두 대상이, 두 객체가 비벼대지긴 하는데, 이 돌석자를 쓴 거는 그러면서 뭔가가 실질적으로 형태적인 손실이 가해지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이 손수자가 들어간 거는 비벼지긴 하는데 그 형태적인 손실을 고려하지는 않은 개념이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찰되는 거야. 물론 마찰돼서 결국 마찰이 심하다 보면 마모되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 이 손수자가 들어간 마자입니다. 그래서 안마라는 것도 있는 거지. 안마에도 마도 근육을 마모시키진 않잖아, 손으로 눌러서. 그래서 요 마 대신 요 마를 쓰는 거지, 안마에도. 아시겠죠? 요 두 가지 마는 좀 비교해 두십시오. 똑같이 마가 들어가는데 밑에 돌석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손수자가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할 게 엄청 많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지금 아까 마자랑 요 제랑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요 문장, 요 맥락 속에서 요 마는 약간 도는 마라고 해서 맷돌로 쓰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야? 마제는 맷돌에 요 제 뭡니까? 배꼽제거든. 맷돌의 배꼽인데 이것도 조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쇠라고 합니다. 중쇠. 이게 뭐냐면 어차피 맷돌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 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위에서 요거 갖고 뺑뺑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어떤 접점이 없으면 위에 게 계속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보통 맷돌을 이렇게 만든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뭔가 쇠 같은 걸 박아놓은 거지. 그리고 윗돌은 어떻게 박아놓은 거야? 약간 오목하게 만들었겠지. 그래서 돌아가도 여기가 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를 중쇠라고 해요. 여기를 중쇠라고 한다고 해요. 요 가운데 박아놓은 걸. 그래서 요 마제는 맷돌의 배꼽에 해당하니까 여기를 말한다. 중쇠를 말한다. 일단은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쭉 보다 보면 이거 같을 유지, 오히려 유로도 쓰지만 같을 유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법이 있어요? 과유 불급. 한의학에서 자주 나오는 요 과불급이죠. 폐과한 것은 불급한 거랑 마찬가지다. 뭔 말이야? 너무 많아도 없는 거랑 비슷해. 결국 가운데 밸런스 맞춘 게 제일 좋다 이거지. 과유불급 할 때 여기서 유자는 등호로 쓰인 겁니다. 과랑 불급, 과나 불급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같을 유, 오히려 유로도 쓰이지만, 그 다음에 요거 륜,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차에다가 옆에 륜자가 들어갔지. 바퀴륜이야, 바퀴륜, 돌다륜. 그래서 뭐에 있어? 이륜, 사륜 할 때, 사륜 구동 할 때, 륜자가 요겁니다. 바퀴륜. 그리고 우리 나무에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뭐가 생기죠? 나이테가 생기지? 이거를 열륜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해가 지날 때마다 생기는 거.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뭐야? 축이야, 축.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거 사이에 쭉 끼워 넣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 이걸 중심으로 뺑뺑 돌아가잖아. 요거는 축입니다. 축, 굴대축 이런 거. 주축이라는 용법으로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이다, 찬. 이거는 뒤에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뒤에. 이거는 뭐냐면 정수리정이야. 정수리정. 우리 머리 중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 있잖아. 제일 머리 위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 있잖아. 요 근처에 백회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 정자가 쓰인 용법은 정문,
일침, 정수리 쪽 백회열 부근에 침을 하나 딱 맞는다는 뜻인데 따끔한 충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정상이나 정점 할 때도 요 정자를 쓰는 거죠. 정수리 정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정수리 즉 제일 높은 곳으로 뭔가 모이는 느낌이지. 이렇게 모이다 찬하고 같이 썼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요거 철자. 철자인데 이거는 통하다, 꿰뚫다, 철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용법이 좀 중요해요. 철두철미가 뭐야? 이 두와 미가 그거예요. 머리 꼬리.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뭔가가 준비가 된 거지. 철두철미. 그리고 철천지 원수 이렇게 하잖아. 철천지 한. 하늘을 꿰뚫을 정도의 엄청나게 원한이 심한 거야. 원한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지. 이때도 철자가 요거 철자 쓰입니다. 그리고 철야 근무할 때도 요 철자가 쓰이지. 그래서 여기도 철야라고 써져 있잖아. 밤새 근무할 때 철야 근무라고 하잖아. 철야 농성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공부 의욕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안광 지배철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예전에 누가 말했는데 안광이 뭐예요? 눈에서 나오는 빛이 지, 종이, 배, 뒷장, 종이 뒷장까지 철, 관통할 정도로 형령하게 빛나고 있다. 뭔가 엄청난 집중력을 말하죠.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문학적으로는 한자적으로는 좀 틀린 표현 같아. 중국어 계통은 다 영어랑 똑같거든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철자가 동사잖아. 꿰뚫다, 지배. 종이의 뒤를 꿰뚫다니까 엄밀히 따지면 안광철 지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문학적 표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석대로라면 안광철 지배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이 철자는 뭔가 꿰뚫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이거 그 수학선생님 안광지배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수학선생님 있거든요. 그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영상인데 되게 멋있더라고,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진짜. 뭐 사람들은 뭐 장난으로 물론 그러겠죠. 다 존경하고 그러지만 뭐 대머리라고 뭐 놀리고 두광지배철이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진짜 말하는 거나 생각하시는 거나 보면 되게 조금 멋있어요, 되게. 진짜 선생님이라고 부를만 하다고 할까? 물론 제가 그분 강의로 수능을 본 건 아니지만 멋있는 분인 것 같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을 때 안광지배철 해서. 선생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이거다, 이거. 이게 뭐냐면 덩굴만이야, 만. 그래서 이 덩굴만이 만연하다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런 표현 있잖아. 덩굴이 막 어떻게 돼? 담벼락을 막 전부 다 뒤덮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 만연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덩굴이 막 다 뒤덮어 버리듯이 우리 뭐 사회나 곳곳에 다 완전 빽빽하게 다 퍼져 버린 거지. 그걸 만연하다고 하는데 이 만자가 덩굴 만자 요 놈이다. 요 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자는 다 얼추 됐고요. 뭐 이거 허리 요자입니다. 이런 거 얼추 다 됐고 해석 위주로 볼게요. 한자와 요 원문과 해석과의 대응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왜냐면 한자만 해도 지금 19분 정도 지났거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록 청구성별들의 단위 시간당 회전 반경은 마치 고정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은 듯 보여도 일종의 천문 관측용 도구인 현관으로 관측 범위를 좁혀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된 별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별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박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왜? 하늘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좁은 현관을 통해서 몇 시간이고 계속 바라보면 여기에 있던 별이 일로 갔다가 일로 사라지던가 이렇게 보이겠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뭘 알게 됐어? 모든 별들은 다 고정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 움직이더라.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단 하나의 별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반경이 극도로 좁대. 거의 안 움직이는 듯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운동하는 내내 현관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얘가.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나타났다가 일로 지나가서 사라져 버리거든, 현관 밖으로. 근데 어떤 별을 봤더니 계속 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몇 시간이고 몇십 시간이고 몇백 시간이고 관찰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메인별이라고 해서 유성, 아까 유가 매여 있다, 유대감 할 때 유잖아. 유성이라고 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폴라리스입니다. 북극성을 말하겠죠, 결국. 천구의 북극 가까이 있어서 회전 반경이 극도로 작은 별, 북극성이지. 현재는 폴라리스인 거지. 그래서 약간 폴라리스를 실제로 일지운동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안관천문 시점이니까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운동은. 연주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이렇게 그나마 요 관역 표시랑 같이 연동돼서 보이게 해놔서 조금 움직이는 도 보이잖아. 근데 옛날에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대기 대롱 같은 걸로 봤을 땐 진짜 거의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 지금도 이렇게 고정성이 강해 보여요. 근데 다른 별들은 어때요? 상당히 반경이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크죠. 이 폴라리스에 비해서. 아시겠죠? 지금까지 내용은 이걸 말한 거야. 선조들은 이러한 하늘의 움직임 양상을 맷돌에 비유한 거지. 그지? 그럼 맷돌에서도 반경이 있잖아.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중심부에 가까이 있어서 조금씩 돌아가는 애랑 중심으로서 멀어서 크게 돌아가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완전히 이 폴라리스랑 다른 별들의 회전 양상과 동일하게 비유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바깥에 있는 걸수록 회전 방향이 크게 돌아가고 이 천구의 북극 가까이 위치한 폴라리스의 경우는 엄청나게 작은 반경으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맷돌에 비유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맷돌의 중세, 중심축은 천구상에서 유일하게 회전하지 않는 지점. 어디입니까? 유성의 회전 중심이니 천구의 북극이었지. 그죠? 지구 자전축의 북쪽으로 지향하는 점. 이러한 천구상의 지점을 북극이라 하며 당연히 수레바퀴에서는 중심축, 참외에서는 꼭지에 비유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눈을 돌려 남쪽 하늘을 관찰해 보나요? 그러면 북쪽 하늘과는 달리 밤새도록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별, 즉 주극성은 존재하지 않지. 이 폴라리스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반경에 있는 별들은 항상 떠 있거든, 밤새. 지평선 밑으로 안 가라앉단 말이야, 회전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 모든 별이 어떻게 돼? 지평선 위로 떴다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집니다. 즉 항상 떠 있는 별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이거 이해 안 가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 또 특징이 있지. 경남방에 가깝게 위치한 별일수록 동방, 서방 쪽으로 치우쳐서 회전하는 별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극도로 짧게 관측되니 자, 그럼 뭘 유추할 수 있겠어? 그럼 남쪽에도 이 폴라리스의 중심처럼 뭔가 극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회전 반경이 다른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구의 남극도 존재하고. 아시겠죠? 즉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북극은 지평선 위에, 남극은 지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니 북극은 참매의 줄기접합부, 남극은 꽃이 달린 곳, 그리고 회전 반경이 가장 넓은 곳은 참매의 몸통에 비유될 수 있다. 계속 참매에 비유하는데 이 참매의 생태가 좀 특이해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볼게. 남쪽 하늘 실제로 관측해 보자고, 스텔라리움으로.
자, 남쪽이에요. 동쪽에서 떠도 서쪽으로 지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보세요. 반경이 되게 작게 들어가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래서 별들마다 다 회전하긴 하는데, 회전 반경이 제각각이라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정말 작은 애 중심에 뭔가가 천극의 남극이 한 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요냉입니다. 그게 요냉이고, 지금 참매의 생태에 대해서 몰라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실까 봐서 제가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 참매라는 놈이 되게 특이해요. 모든 박과 식물이 다 이런 것 같은데, 봐봐. 꽃인데 꽃이 일단 졌어. 이 참매가 어디 있냐면, 원래 줄기 부분이야, 이렇게. 줄기 부분인데, 꽃바로 밑에 줄기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꽃이 이제 싫겠죠. 이리로 영양분이 다 가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풀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매로 성장을 하는 거야. 성숙돼 가는 거지.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참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뭐야? 줄기잖아. 줄기가 분화된 거야. 그래서 약간 속이 그렇게 비고 뭔가 줄기 같은 느낌이 나죠. 먹을 때. 속이. 좀 텅 비어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줄기가 분화돼서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가장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쪽 참매의 줄기 접합부를 북극이라 보고, 참매의 꽃이 달린 곳 여기를 남극이라 보고, 여기는 뭐예요? 요 참매의 몸통 부분 뭐겠어? 당연히 몸통, 적도 부분. 그렇게 비유하는 거지, 참매로. 아까 생태를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볼게요. 했던 겁니다.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건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과 어떤 요 기준선이 있다고 했잖아. 공정궤도면에 수직인 선 있잖아. 그 기준선 간의 각도 알파. 만약 이게 변하면 장동이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자전축과 기준선의 청구상 지향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향성. 이게 변하면 뭐라고 했어? 축세차라고 했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불변할 경우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되겠지. 중분점은 항상 여기 있고 동지점은 항상 여기 있고.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실제로 요 까만색 점이 회전한단 말이야. 축세차에 의해서 요 기준선 주위를 회전해 버리기 때문에 대략 6,500년 후에는 요 검정색이 밑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회전해서.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춘분점 같은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춘분점 같은 경우는 태양과 이렇게 뭔가 평행하게 완성이 되는데, 이때 바뀌는 거지. 6,500년 후에는 오히려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결국 이런 축세차 현상은 뭐에 변화를 가져온다? 절기와 어떤 별에 대응되는 지점, 그 지점 간의 변화를 야기하게 마련이야. 아무튼 계속 볼게요. 이 알파, 장동과 축세차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우 하에 그리고 지구 공정궤도면이 모두 평면이라면 어떻게 돼? 지구 공정궤도 경로상의 모든 자전축들은 평행관계에 놓이게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위에 거를 볼게요. 위에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볼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구 공정궤도가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자전축이 이렇게 있겠지. 이 세차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각도 변화도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자전축이 지향하는 점은 이쪽, 자전축이 지향하는 점은 이쪽이겠지. 얘네들은 완전 어떻게 돼? 평행해. 왜? 각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얘네를 쭉 다 이으면 어떻게 돼? 공정궤도와 유사한 타원형이 또 완성이 되겠지. 그치?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시점에서의 자전축의 청구상 지향 지점의 집합은 지구 공정궤도와 닮은 꼴의 타원형으로 귀결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정보가 있어. 자전축의 북쪽 지향점. 뭡니까? 청구의 북극이지.
청구의 북극이라 간주할 수 있는 주요 항성들 뭡니까? 북극성이죠. 북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후보군이 있어.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투반이었는데 그게 코카브를 지나서 현재 우리 시대에는 폴라리스가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또 1, 2천 년 지나는가 그러면은 알라이라는 놈이 북극성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폴라리스는 천구의 북극에서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알라이가 천구의 북극에서 멀어지면서 알데람이라는 애가 천구의 북극에 제일 가까운 별이 돼. 이렇게 계속 변천하는 거야. 변천하는데 엘타닌 후에 다시 투반으로 돌아가거든. 투반이 가장 또 천구의 북극에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러면 대략 이거 뭡니까? 이 8종의 항성을 우리의 지구의 북극성의 8후보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거지.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8가지 별들의 실제 거리를 한번 볼까?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를 봤더니 다 각각 제각각이죠. 뭐 300광년, 130광년, 폴라리스 400광년, 대내부 같은 경우는 무려 2615광년인데 얘네를 어쨌든 평균을 냈더니 평균 469.5광년이야. 엄청 멀죠. 그래서 킬로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구 공전 궤도의 대략적 직경인 3 곱하기 10의 8승km 이겁니다. 대략적 직경이에요. 이거에 1480만 배, 거의 1500만 배에 해당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할 거를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즉 춘분점과 추분점, 그리고 하지점과 동지점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구와 지구 사이에 거리가 가장 멀게 되잖아. 정반대 상대적인 위치니까. 그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천구의 자전축의 북쪽 방향이 지향하는 천구의 어떤 별이 있다고 쳐. 근데 얘가 춘분점이라고 볼 때 얘는 추분점에서도 이 천구의 북극이 이별일까? 아니겠지. 그지? 왜? 이 각도 자체가 평행하면서 이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같은 별일 수가 없어. 근데 지금까지 말했잖아. 이 거리 대비해서 이 거리가 지금 1대1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얘가 멀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지구 공전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로 별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지. 북극성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정말 천구의 북극에 요 별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거리와 요 거리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천구의 북극에 존재하지는 않아, 이 별이. 근데 어느 지점에 위치하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지구 공전궤도의 대칭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8종 북극성 평균 저기간의 차이는 0.0139 초에 불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 춘분점에서 저기 90도에 있는 어떤 별이 있다고 쳐. 그리고 이동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얘가 추분점에 갔어. 정반대쪽. 여기서는 당연히 저기 90도 지점에 이 별이 위치하진 않겠지. 그지? 근데 사실상 저기 90도에 위치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저기 89도 59분 59.9861 초의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왜? 이 거리 대비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지점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까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돼? 만약에 장동이나 어떤 쇠차, 장동이나 축세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항성들의 천구상 좌표 고정성이 강력하다는 전제하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자전축이 지향하는 천구의 북극, 즉 저기 90도 인근에 위치하는 항성들은 원래 변동되지 않아야 되거든. 그치? 당연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네가 변동되더라 이 말이야. 자, 세차운동에 의한 북극성의 주기적 교체인데 1주기입니다. 1주기는 BC 2787부터 14980
2024년까지 봤어요. 일단 요 8개의 별이 다 북극성으로 한 번씩 거쳐가는 기간. 우리 시대의 폴라리스를 포함해서. 자, 그럼 이 주기는 대략 22,000년부터 41,317년까지 또 차례대로 북극성에 가장 근접하게 되거든. 투번부터 코카브 폴라리스 순서로 엘타니까지. 근데 이 투번이 북극 최대 저기에 도달한 시점과 두 번째 주기의 최대 저기에 도달한 시점 간의 간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5,000년. 코카브 24,869년, 25,000, 25,000, 25,400, 얘도 26,000. 평균 25,441년 만에 최대 저기에 도달해. 요 8종의 북극성은. 정확히 90, 90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투번 같은 경우는 북극과의 편차가 엄청 적죠. 7분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좀 큰 편이야. 그지? 7도나 차이 나는 대내부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래 북극성은 불변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았더니 대략 25,000년을 주기로 어떻게 돼? 천구 북극 인근의 밝은 항성. 뭡니까 결국? 일명 북극성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각도 알파 자체도 미세하게 변동되는 거에 기인을 하겠죠. 그리고 자전축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럼 이런 것처럼 이 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향력의 이 각도 자체에 변화되는 현상을 장동이라고 했잖아. 누테이션. 그럼 상대적으로 강력한 요 기준선 중심으로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제너럴 프리시에이션, 일반 세차라고 정했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극성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축세차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북극성의 주기적 교체. 이건 머릿속에 꼭 박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북극성 교체 자료는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갖고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북극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현재의 북극성, AD 2024 현재의 북극성은 뭐냐? 작은 곰자리의 알파성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계속 말했던 거잖아. 우리 시대의 북극성은 폴라리스야. 자, 2024년 2월 27일 15시 24분 34분 기준으로 저기 89도 22분 16.2초라는 정말 저기 90도에 근접 위치하게 돼. 현재 천구의 북극과의 간격은 대략 37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또 던질 수 있겠지. 이러한 폴라리스가 북극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수준의 천구의 북극과의 간격 영역으로 진입한 시점. 자, 이 말이야. 결국 천구의 북극 저기 90도 지점이 있는데 얘가 한 번에 폴라리스가 확 들어오진 않았을 거야. 계속 여기 머물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관역처럼 좀 먼데 머물다가 또 여기 머물다가 점점 근접할 거 아니야. 지금 요런 상태로 요 문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BC 456에서 AD 16058에 2만 년에 달하는 8종 북극성의 일주기 출현 기간 중에 최대 저기 영역이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가장 먼 북극성인 1200년의 대내부. 대내부는 그러니까 최대 저기가 1200년에 82도 32분 49.6초야. 여기를 찍고 다시 점점 또 북극성으로부터 멀어져. 좀 차이가 나죠. 천구의 북극과의 거리가. 아무튼 이 가장 먼 천구의 북극과 가장 먼 대내부의 최대 저기가 속한 82도 영역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폴라리스는 언제 진입했냐면 기원후 680년경에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한반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문멍이 통치하던 시기, 중국은 당나라가 안정된 시기. 이때 폴라리스가 저기 82도 영역으로 최초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팔종 북극성의 평균 최대 저기가 어느 정도냐면 86도 영역입니다. 86도 14분 정도니까 86도 영역이거든. 그러면 폴라리스가 86도 영역으로 언제 진입하였느냐? 이 정도입니다. 기원후 1395년. 이때는 조선 건국 초기로 태조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완성되었고, 중국은 명나라 건국 초기. 대충 느낌 오시죠? 조선시대나 명나라 건국 초기에도 이미 폴라리스는 86도, 저기 86도 이내 영역으로 진입을 한 거지. 북극성으로 간주를 했겠죠. 자, 그러면 폴라리스의 최대 저기로 예상되는 89도 32분 53.7초. 얘가 속한 89도 영역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금도 이미 2024년도 어디 89도 영역에 진입했잖아요. 이미. 그럼 이 89도 영역에 진입하는 시점은 언제였냐? 얼마 안 돼. 광복전이 직전이죠.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나던 시절 1943년에 89도 영역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가까워질까도 궁금할 수 있겠지. 폴라리스는 현재 시점에서 천구의 북극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슬슬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구의 북극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 지금 저기가 89도 22분 정도인데 대략 2100년에 앞으로부터 76년 후에 폴라리스의 최대 저기인 89도 32분 53.7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저기 90도에 근접하죠. 이건 실제로 일주기내 8종 북극성의 최대 저기 중에서도 예전에 기원전에 북극성으로 간주됐던 투반이라는 별의 최대 저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구의 북극에 가장 근접한 수치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되게 우수한 북극성이죠. 우수한 북극성은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천구의 북극에 가까워야 돼. 그러면서 뭐? 밝게 빛나야 되지. 그래서 폴라리스는 상당히 우리가 현재 북극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폴라리스는 상당히 우수한 북극성으로 점점 그 천구의 북극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과거 4대 문명이라고 흔히 지칭되었던 문명의 요람 시기 있잖아. 그지?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 있잖아. BC 4000에서 20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때의 북극성은 뭐냐면 바로 이때가 이겁니다. 용자리 알파성 투반. 그리고 이 투반은 최대 저기가 일주기 북극성 8종 북극성들 중에 최대 저기 값이 가장 커. 즉 천구의 북극에 가장 가까웠던 별이 바로 이 투반인 거지. 그래서 살펴보면 기원전 4562년경 저기 82도 영역, 3493년 86도 영역, 그리고 2786년경 최대 저기 89도 52분 37.0초에 도달함으로써 일주기 내 북극성들 가장 천구의 북극에 근접하게 돼. 북극과의 간격이 7분 23초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대략 1400년이 지나서 기원전 1364년경부터 81도 영역으로 이탈하기 시작함으로써 뭡니까? 거의 8도 9도 차이 나버리지. 이때부터는 천구의 북극과. 그럼 북극성으로 간격이 조금 거시기 하죠. 이 정도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저기 82도 내부 영역을 북극성의 한계 영역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내부도 그 82도 영역이 있었거든. 최대 영역이. 그래서 82도 내부 영역에 체류하며 북극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대략 3000년 정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별이 천구의 북극과 가장 가까워지냐? 요놈입니다. 코카브. 코카브는 83도 영역 최대적인 값에 기원전 1057년에 도달하는데 이 투반 역시 본인의 여정을 마치고 작은 곰자리의 코카브에게 북극성의 지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이 두 개가 있지.
코카브, 그리고 현재의 폴라리스, 둘 다 적은 공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북극성의 교체, 즉 축세차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천문현상인 북극성의 변경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축세차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특정 환경에 위치한 태양과 접하게 되는 항성의 가변성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절기의 변화입니다. 정확히는 절기의 지점이 28수상의 어떤 별과 대응되는지, 그거의 변화야.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요 잘 보이는 게 허수가 여기 있죠. 지금 허수가 현재는 절기상 입춘과 우수 사이쯤에 위치하잖아. 그지? 근데 기원전 1850년에는 동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많이 변했죠. 그죠? 이런 어떤 절기에 대응되는 28수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도 축세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